안녕하세요. 원탁국어 김선생입니다. 오늘 수업은 독서 1권 요약하기 실전 20일에서 25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약을 하는 이유는 독서 지문을 한 번에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약하는 방법을 모르실 경우에는 원탁국어 1권 독서편 지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일에 요약하기 볼게요. 자, 유교 사회가 지니고 있는 세계관에 두 개의 초점이 있다. 그 하나는 가족이고 하나는 국가이다. 그랬죠, 그죠? 그럼 유교에는 두 개의 초점이 있는데 하나는 가족, 하나는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유교가 우리 나라에 충성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효를 강조하다 보니까 가족주의적 성격이 강하다고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야. 충효를 강조한다는 거는. 자, 그러나 유교적 인식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개인적 수신의 문제이다. 자기 개체의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본을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 마지막 줄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개체의 인격의 문제가 유교적 인식 속에서 근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그럼 여긴 A 그러나 B 구조니까 당연히 뒷부분을 요약하시면 되는 거겠죠. 유교에는 충효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효를 강조하다 보니까 가족주의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하지만 그게 아니고 개인이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유교에서 개인이 중요하다. 개체 인격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얘가 문제제기잖아. 그럼 나다라는 다 일관되게 유교의 개체성에 대한 얘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봐봐. 이처럼 개체의 인격을 근본하는 유교 입장을 이해할 때 유교의 가족제도 내지는 가족관의 의식도 건전하게 성립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유교의 가족질서를 평가하는 걸 촌수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촌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빠의 남동생은 나를 기준으로 누가 되는 거야? 삼촌이 되는 거지. 근데 남동생의 자녀는 또 나를 기준으로 사촌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촌수가 하나씩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누구를 기준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유교의 가장 중심적인 사고는 개체성에 두고 있다. 그럼 유교의 개체성이다. 그럼 촌수를 예로 들어서 개체성을 증명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어려운데 율곡은 경목요기를 사친장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 효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자기 몸을 베어내고 살을 깎아서라도 부모를 섬기는 것이 효도의 기본 태도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효도가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문제의 근거에 천하에 가장 귀중한 것은 나 자신이고 나 자신이 귀중하기 때문에 부모가 귀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몸을 남겨준 부모를 사랑할 수 있다. 자, 여기가 핵심이 되겠죠. 효도라는 하나의 유교적 도덕 규범도 그 출발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두고 있다. 그럼 읽어보면은 결과적으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부모를 효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효도의 출발점도 자기다. 그럼 결국 자기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효도조차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사랑해야지만 가능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미 얘기는 다 끝났어. 글쓴이가 해명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라 부분은 그냥 덧붙여서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는 걸 첨가라고 얘기해요. 첨가. 그럼 이런 가족 질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가? 자, 남녀가 있은 다음에 부부관계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유교적 가족 질서는 부부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중심 내용 이렇게 요약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교적 가족의 출발점은 부부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앞에 부분은 이미 자기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고 라문단의 얘기는 첨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내용에 대해서 그냥 덧붙여서 설명하는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서 설명하는 첨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유교에서 개체성에 대한 얘기고 다 개체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첨가라고 보시면 되고 유교에서 개인의 인격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개체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주제문은. 자, 근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요약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주제를 자꾸 찾으셔야 돼요. 주제를 찾아야지 첫 번째는 글 전체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자꾸 제가 서론본론 결론을 나누잖아요.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구조를 짜야지만 가운데 진술 방식이 뭐가 쓰이는지 알 수가 있고 주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주제를 찾으면은 내용 문제도 다 맞을 수 있고 독서에서 보기 3점 문제도 다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제 찾는 걸 지금 연습을 하시면은 성적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글을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가능하면 주제를 자꾸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윗글에 나타나는 필자의 생각과 일치하는 거. 그럼 이거 효도란 도덕규범은 자기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라 했죠, 그죠? 그럼 이건 다문단의 중심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거네, 그죠? 그럼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자, 이제 이 문제를 주로 많이 틀리는데 윗글 바로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잖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면은 윗글 바로 다음이니까 윗글의 끝 부분을 봐야 돼. 맨 끝 문장. 라문단의 맨 끝줄. 그럼 거기가 라문단의 뒷부분이 뭐라고 얘기가 되는지를 찾아주면 바로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를 보시면은
따라서 유교적 가족의식의 근본적인 구조 속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의식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족의식을 이해하고 한국인들이 오랜 전통을 통해 형성해왔던 유교적 가족 질서를 이해하려면 유교적 생사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럼 유교적 생사관으로 끝이 났네. 그러면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이 생사관인데 뒤에는 그러면 유교적 생사관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문제만 잘 해석하면 답은 금방 나오는데 문제를 해석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상과 후손은 하늘탈이 안에 같이 생활하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한쪽은 죽어서 혼백으로 사당으로 속에 모셔지고 한쪽은 살아있는 줄 안차나 사랑채 머문다.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사당이라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집 한쪽 구석에 죽은 사람 영전처럼 모셔놓은 게 있단 말이야. 촛불도 있고 향등불도 켜고. 그게 사당인데 죽은 자의 혼을 위로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남자 조상은 혼백으로 사당에 모셔지고 여자들은 따로 이제 그죠? 따로 모시지 않고 안차는 사랑채에 머문다. 이게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이 되는 거죠. 생사관에 대한 거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22회 가볼게요. 자, 이거는 국악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음악의 3요소 가운데 불리는 화성은 서양 음악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럼 서양 음악에서 화성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서양 음악과 화성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나문단 보면은 화성은 서양 음악의 3요소에 들 수 있을지 몰라도 음악의 3요소에 들 수 없다. 중요한 거는 화성이 서양 음악에서 중요한 거지 음악에서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물론 단편적인 화음들이 있지만 이것은 의도적인 화음 체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성부의 자연스러운 진행을 위해 무의도적으로 생성되는 화음이다. 그러므로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전통 음악은 화성이 없다. 음악에서 중요한 게 화성인데 서양 음악에는 화성이 있지만 우리한테는 화성이 없어. 그런데도 국악이 미적 특질을 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했죠. 그럼 얘가 문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 문단 전체가. 그럼 전통 음악과 화성에 대한 얘기네. 국악에는 무엇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적 특질이니까. 그럼 이걸 또 이렇게 요약해도 돼요. 국악의 독특한 미적 특질.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요약해도 되고. 자, 그러면은 나가 문제 제기니까 다라마에서는 당연히 뭐가 나와요? 국악의 미적 특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항상 모든 글은 문제 제기를 잘 보셔야 된댔죠. 국악의 미적 특질에 대한 얘기니까 다라마에서는 미적 특질이 뭔가가 설명이 됐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서양 음악이 다성음악 발전해온 과정에서 이렇다고 말한 선율과 리듬의 정교함은 동양 음악의 한 특징이 이룬 요소다. 그럼 동양 음악은 무엇이 발달했다? 선율과 리듬이. 그죠? 그래서 청성곡을 예로 든 거고. 그럼 국악의 선율과 리듬. 자, 국악에서 이렇게 선율을 정교하게 하는 기법으로 농연, 요성, 진성, 추성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국악은 선율이 발달한 음악인데 그래서 선율을 정교하게 하는 기법들이 이렇게 발달돼 있다. 그럼 다라는 같은 내용이겠죠. 본론에서. 자, 요 다라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말은 국악의 선율의 중요한 특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부츠로 이어진 선율의 장식적 진행, 이 미분음적 진행과 장식적 진행 속에 면밀히 이어지는 가락, 선이야말로 그 국악의 미적 특질. 국악의 독특한 미적 특질은 결국 어떻게 선율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결국 다라마는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선율에 대해서. 자, 그래서 국악을 들을 때는 그죠? 그 선율이 어떻게 시작해 진행되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음들이 미분음적으로 장식음적으로 어떻게 발전하는가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전통음악의 숨은 진면목을 발견할 것이다. 그럼 국악은 선율이 발달한 음악이니까 선율을 잘 쫓아가면서 들으면 돼. 이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정리하면은 자, 나까지가 문제 제기했죠. 전통음악과 화성. 그래서 국악의 미적 특질은 무엇인가가 되는 거고, 자, 본론이 다라마까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감상자세 결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 구조를 보시면, 전통음악과 화성인데, 국악의 미적 특질이죠. 그죠? 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악의 독특한 미적 특질은 무엇인가? 미적 특질은 선율이야라고 답을 하고 있는 거고, 국악은 선율이 정교한 음악으로 그죠? 선율 중심으로 감상을 해야 돼. 이 얘기가 주제문이 되는 거겠죠. 자, 이건 주제 찾기네요. 그죠? 문제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답은 몇 번이 될까요? 3번이 되겠죠. 국악은 그 나름대로 미적 특질, 선율이 발전한 음악이니까 우리가 그걸 중심으로 잘 감상을 하면 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3번이 되는 거죠. 23회 요약하게 해볼게요. 자, 커뮤니케이션과 교통이 오늘날 같이 발달되지 않았던 사회는
그 폐쇄적이고 자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회라고 리스만이 얘기했는데, 자, 그러나 커뮤니케이션과 교통의 발달은 전 세계의 하나의 사회로 통합할 만큼 사회적 환경을 확장해 놓았다. 그래서 우리는 워싱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현대 사회의 특징은 교통과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한 사회다, 이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주위 환경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모두 체험할 수 없게 되자 무엇이 발전했어? 매스미디어가 발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더구나 매스미디어가 강범위가 확산되자 매스미디어의 수용은 현대인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죠. 매스미디어가 매체를 얘기하는 건데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평균을 24시간 중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인데 놀랍게도 이 8시간을 대부분 다 매체에 쓰고 있다. 자,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자, 그러니까 매스미디어 그만큼 어떻게 현대인들한테 확산이 됐고 지배적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향력이 되는 건데, 자, 여기 한번 다해서 지금 중요한 내용 요거죠. 자, 매스미디어는 사회적 환경을 규정 처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수용하는 사용자의 감각과 사고, 행위를 결정하는 영향력을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좋은 기능이겠죠. 수용자를 사회에서 특정한 틀에 따라 생각하게 만들고 행위를 하게끔 유도한다. 그 너무 약간 비사회적이고 사회적 현실을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사회화 시켜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TV나 이런 걸 보면은 아, 저 때는 어떻게 행동하면 돼, 어떻게 살아가면 돼, 이런 그 처세나 이런 것들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건 매스미디어 영향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스미디어는 불료불급한 상품을 생활필수품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건 안 좋은 거, 역기능에 해당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번호를 매겨놨거든요. 불료불급은 필요 없는 거, 불필요한 걸 생활필수품으로 만들고, 우리 광고할 때 왠지 광고하는 거 보면 사고 싶잖아, 그죠? 근데 무능한 정치인, 유능한 정치인으로 둔갑시키고, 너무 잘 알죠, 여러분들? 자, 유행과 기호와 취미를 창출하는 마력을 지닌다. 워낙은 나의 기호와 나의 그 취미는 각각 독립적이고 개성적이어야 되는데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서 한 대로 막 우리가 따라간단 말이야. 그런 거 자체가 창출하는 마력을 지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용자 욕구를 상승시켜 사회적,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 그 청담동에 가면은 명품백을 들고 뭐 이렇게 좀 약간 재벌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있는 그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회적 상향 이동성이거든. 내가 좀 흑수저, 쉽게 해서 흑수저에서 금수저로 아니면은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고 싶단 말이야. 그런 게 이제 그 상향 이동성이 되는 건데, TV를 보면은 가장 큰 많이 방송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데렐라 얘기죠. 신데렐라. 그러니까 그 로맨스의 전형적인 구조가 그거거든요. 가난한 여자가 부잣집 재벌 남자를 만나서 시련과 장애를 극복하고 부잣집 며느리가 되는 거, 그죠? 그런 얘기니까 그런 부분들 드라마를 보면은 수용자, 그죠? 그 보는 사람들의 욕구를 상승시켜서 아, 나도 저기 부잣집에 취직하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상향 이동성을 높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치풍조, 뭐 내가 돈도 없는데 명품백을 산다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 대중 문화를 쉽게 확산시키고 자칫 우리 문화를 외국 문화에 종속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매스미디어 안 좋은 기능이 역기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역기능인데 보면은 매스미디어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오락거리를 제공해 정신적, 심리적 도피 장치가 되어준다. 그러면 이 글 전체는 현대의 매스미디어가 확산이 됐는데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분할 줄 알아라는 게 그 문제로 나겠죠, 그죠? 자, 내용 정리하면은 여기까지가 그 서론이 되는 거고, 기능, 여기는 순기능이 되는 거고 여기는 역기능이 되는 거죠. 라는 순기능, 많은 역기능. 자, 매스미디어는 좋은 기능도 있지만 나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수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2번 답이 이제 많이 틀리는데 순기능은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마지막 문단 내용이고, 그 다음에 라문단에 있는 내용이들이죠, 다. 근데 수용자를 사회시키는 거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거고, 탐닉한다라는 건 좋은 의미는 아니죠. 뭔가 이렇게 좀 제대로 즐기는 게 아니고 탐한다, 욕심을 갖고 그 뭔가 어떻게 즐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라서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니고 여기가 다 역기능이고 5번이 순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24회 요약하기 볼게요. 자, 이거는 내용일치 문제를 먼저 한번 읽고 가볼게요. 문학어와 실용어 구분은 어렵다. 문학은 그 의미가 점차 축소되었다. 문학 연어는 현실과 관련시켜 이해해야 된다. 언어 활동은 문학과 비문학을 나누기 힘들다. 시와 소설의 특징적 요소를 일상에서 찾아볼 수도 없다라고 했죠. 아, 그러면은 일단 문학어와 실용어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문학어, 실용어 구분이 어렵다는 얘기. 그 다음에
요 4번 얘기랑 또 유사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에 대한 얘기인데, 문학은 영역이 축소되었고, 문학의 언어는 현실과 연관시켜서 이해가 되는지를 중심으로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와 소설도 문학의 용어는 일상화해서 읽다. 그러면 2, 3, 5가 다 유사선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요 내용일치 문제의 선지를 중심으로 지문을 해석하시는데 참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가문단은 언어로 표현되는 가운데 사실적, 실용적, 논리적인 것을 가리켜 실용을 일상어라고 하고, 이와 달리 허구적, 미적, 정서적 문학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상어는 우리가 일반에서 말로 쓰는 걸 얘기하는 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문학어는 시나 소설 이런 데 쓰이는 것들인데, 자, 김희독립선언문을 예로 들었죠, 그죠? 그런데 김희독립선언문은 문학 작품이지만 일상어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이는 문학적 언어와 실용적 언어의 구분이 그다지 확연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벌써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온 거야. 문학의 언어와 실용적 언어, 일상어는 구분이 어렵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게 문제 제기면은 나머지 문단에서 왜 그런지가 설명이 돼야 돼. 자, 그럼 정리해보면은 문학어 실용 구분이 흐릿한 것은 역사적 동향과 관련이 있다. 문학은 예전엔 학문을 뜻하는 말이었다가 뭘로 바뀌었다? 언어가 중심이 되는 철학이나 역사, 그리고 언어예술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오늘날은 언어예술로 변화한 거죠. 자, 그러면은 문학어와 일상어 구분이 힘든 이유는 역사적 동향 때문이다. 왜? 문학이라는 단어가 학문을 뜻했다가 그 다음에 철학, 역사를 뜻했다가 오늘날 언어예술로 바뀌었다. 그럼 문학의 범주가 정확하지 않아. 언어의 범주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문학어 어떤 게 문학이고 어떤 게 일상어야라고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는 우리나라의 경우 시를 쓰는 거나 상소문 쓰는 게 다 문학이랬죠.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상소문은 예전에 신하들이 임금님 이거 개선해 주세요 라고 올리는 글인데, 그때는 시 쓰는 거나 상소문이 다 문학인데, 오늘날에는 그 시나 소설은 예술이죠. 그죠? 문학이지만 그 상소문 예를 들면 편지 일종이잖아요. 근데 편지글은 그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범위가 다르단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상소문이었지만 오늘날은 시만 해당되는 거니까 구분이 쉽지 않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나다는 문학과 일상 구분 힘든 요인 1, 힘든 요인 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긴 같이 묶이는 거고요. 그래서 나를 정리해보면은 결국 우리의 일상적 언어 활동이 원리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뜻한다. 문학과 일상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앞뒤 똑같은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럼 문학과 일상은 언어 활동의 원리면서 유사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보세요. 이미 글쓴이가 서론에서 얘기한 거 있죠. 그 구분이 쉽지 않다. 그 다음에 나다에서 원인을 분석했고 라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죠? 그럼 여기 나올 수 있는 거는 마지막 문단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문학어와 그 일상어는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아. 이미 다 해명을 했어. 그럼 구분하는 방법이 나와야 돼. 그것도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친절하게 그럼 어떻게 구분하지? 라는 것들을 읽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제대로 된 글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문학과 비문학을 가르는 기준은 문맥의 현실성 여부에 있다라고 이해했죠. 그죠? 그럼 구분하는 기준이 이거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문맥의 현실성 여부란 언어 진술이 현실적으로 지시하는 구체물을 갖는가 하는 점과 관계된다. 우리가 RH-0이 P가 모자라니까 수열하러 오세요 하면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현실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 문학 작품을 읽었어. 근데 이제 홍길동전 읽었어. 근데 감동을 받아서 엄마 나 율도국 찾으러 갈게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문학의 언어는 현실과 연결시키면 안 된다. 그럼 결국 왜? 현실적 지시물이 없기 때문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문학과 비문학을 가르는 기준은 문맥의 현실성 여부인데 문맥의 현실성 여부라는 건 그 비문학은 현실적으로 이해하면 되고 문학은 현실적 지시물이 없기 때문에 현실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하면은 문학과 일상 구분이 어렵다. 요인 1,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고, 요 부분은 부연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제는 문학과 일상어 구분은 언어 활동에 걸리면서 유사하니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자, 윗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네요. 그죠? 내용일치 문제고, 자, 이거는 첫 번째 문단에 있고, 두 번째 문단에 그 영역이 출석되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이네요. 그죠? 문학의 언어는 현실과 관련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지막 문단에 율도곡 찾으러 가면 안 된다 있죠. 그죠? 답이 3번이 되는 거고, 결국 얘는 1, 4, 5 다 유사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힘든 이유가 소설에서도 문학에서도 일상어가 나오니까 힘든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럼 1번이 맞으면 5번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글쓴이의 태도는 뭐가 될까요?
보통 4번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떨 때? 5번이겠죠. 그죠? 문학과 일상은 언어활동의 원리면서 차이가 작다. 이렇게 얘기했지. 구분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4번을 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 무의미하다는 건 아무런 그 쓸모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차이가 작다라고 여기는 분이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문학의 언어는 현실 맥락이 아니라 언어 자체의 맥락에 한정됨을 인식해야 된다. 그럼 이건 답이 뭐가 될까요? 5번이 되겠죠. 그 문맥의 현실적 여부에 이어서 그죠? 한번 볼까요? 홍길동을 읽고서 그 홍길동이 세웠던 율도국이나 유토피아를 차단할 사람은 없다. 이는 문학의 언어가 구체적 지시 대상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학의 언어는 현실적 맥락이 아니라 언어 자체의 맥락에 한정됨을 인식해야 된다. 그럼 마지막 문단 뒤에 붙으면 되는 거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25회 요약하게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은 과학과 예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인데 자연세계와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질서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자 한다는 공통점이다. 아, 그럼 과학과 예술의 공통점은 자연세계와 인간 내부의 질서를 발견하는 거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자, 단지 과학이 인간의 이성에 의존하고 전개되고 예술은 이성뿐 아니라 그 감성을 예술활동의 근간을 삼는다는 게 차이다. 그러면 과학은 이성에 의존하는 거고 예술은 감성에 의존하는 것이 차이다. 그럼 과학과 예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인데 자, 얘가 문제제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만약에 얘가 문제제기잖아요. 그러면은 전체가 다 과학과 예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읽어보면 그게 아니죠. 범위를 좀 한정했어요. 뭘로? 과학이 예술에 미친 영향으로 한정했어요. 자, 과학기술이 예술에 영향을 끼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우선 과학의 신인으로 인한 새로운 발전은 예술가의 감성과 이성에 영향을 준다. 자, 그럼 과학이 예술에 끼친 영향이죠. 그죠? 영향인데 첫 번째 사례가 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요게 1번. 그래서 그 과학은 예술가 이성 감성에 영향을 주는데 요 얘기가 다시 상술이 되는 거예요. 요 니은에 이 영향은 예술가의 작품에 반영되고 새로운 예술 풍조 나아가서 새로운 사상이 창조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요 디귿은 요 니은에 대해서 상술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향이죠. 이게 두 번째 영향은 자, 과학기술의 발전은 예술가라는 변화를 강요한다. 그럼 변화를 강요한다. 자, 예를 들었죠. 그죠? 회화의 2차 캔버스에 3차원 환영을 나타내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아왔으나 회화는 사진기술 때문에 회화가 입지가 약화됐다. 그러면은 그 과학기술 때문에 예술가가 변화했다. 이걸 또 다시 뭘로? 사진기술을 예로 들어서 상술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예술가에게 새로운 연장과 재료를 제공해서 그 자신의 표현 영역을 넓힐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새로운 기법을 창조하게 된다. 그럼 이게 세 번째 영향력이겠죠. 그죠? 영향을 끼친 사례. 그럼 영향을 끼친 사례 1, 2, 3이 되는데 이제 요거를 구조상 정리하는 문제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3번 답은 1번인데요. 과학이 예술에 그 끼친 영향, 이유는 이성과 감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요게 그 상술이 되는 거고 변화하기를 강요한다. 과학이.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상술하는 거고 그다음 새로운 연장 재료를 제공한다니까 답은 3번의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과학이 예술에 끼친 영향을 토대로 해서 과학기술 중에서도 컴퓨터 발달로 또 범위를 한정했네요. 그럼 처음에 과학과 예술의 공통점에다가 과학이 예술에 끼친 영향을 갖다가 그 중에서도 과학 중에서도 컴퓨터와 예술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컴퓨터가 가지면은 컴퓨터가 인간의 필적한 이성과 감성을 수여한다면 당연히 예술행위에 필요한 창의력도 자동적으로 표출된다. 그럼 컴퓨터가 예술행위 가능성까지 가능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러나 아직 예술활동은 컴퓨터에 이용하는 것은 예술 양식 그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고 예술가의 창조를 극대화시키거나 생산력을 향상시킬 뿐이다. 그럼 아직 예술행위까지는 불가능하다. 대신에 영향력은 크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이제 뒷부분 다 예시가 되는 거죠. 이제 결론은 예술과 과학의 공존과 컴퓨터 역할 증대 이렇게 요약하면 되는데 예술과 과학의 공존은 여기까지 증가하게 된다까지겠죠. 그죠? 앞으로도 공존할 것이다. 여기까지고 이때 컴퓨터는 상호 교류와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가장 좋은 매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 과학자는 다른 분야의 과학자에 비해 예술가의 접촉이나 협력계가 많이 가질 것이며 이로 인해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예술과 과학의 공존과 컴퓨터 역할 증대 그럼 여기가 중심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문제제기인 거예요. 다문단까지가. 왜? 전체가 다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컴퓨터에 대한 얘기로 끝나는 거죠. 그죠? 과학기술 중에서 컴퓨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럼 오늘날 예술이 있어서 컴퓨터 역할 증대는 계속될 것이다.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주제 찾아주면 당연히 3번이 되겠죠. 그죠? 요 얘기 정리한 거가 3번이 되는 거니까.